실온 연구가 4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주로 김춘수가 첫 번째 실온집 한국 현대시 형태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두 개의 현상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징후 발견적 독법이라는 방법으로 뭔가 이상 징후가 보이는 두 개의 포인트를 찾아서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난 시간에 주로 같이 공부했던 바로 1910년대 김소월 현상, 김소월의 시가 가지고 있는 이 형태, 이것에 대해서 원초적 산문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론인데 김춘수 실론에서 상당히 우리가 문제적인, 그래서 연구를 깊이 해볼 만한 지점이 바로 이 원초적 산문이라고 하는 이 가설입니다. 이것이 3장에서 주로 살펴본 것이고요. 김소월 시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이러한 이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이요. 오늘 우리가 주로 공부할 내용은 1937년의 양상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춘수는 한국 현대시 형태론의 제7장을 1937년의 양상이라는 제목하에 살피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1절에서는 서정주와 유치한의 시, 2절에서는 정지용의 백록담이라는 작품, 3절에서는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이 세 사람을 묶어서 우리가 생명파 시인이다, 청록파 시인이다, 미안합니다, 청록파 시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 이유는 다 잘 알고 있죠. 해방 이듬해, 즉 1946년에 이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세 사람이 함께 공동 시집을 내게 되죠. 그 시집의 이름이 청록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청록파다, 하나의 유파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작품 세계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 세 사람, 청록파 시인이라고 분류해지는 이 세 사람의 작품 세계가 굉장히 다릅니다. 조지훈과 박목월과 박두진,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자세히 하기는 어려우니까.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문장지로 등단을 했는데, 거기 나오죠. 이한직이라는 시인까지 해서 문장지에 추천된 시인군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 문장지 추천위원이 누구냐, 이것이 이제 사실 흥미롭습니다. 바로 정지용 시인입니다. 정지용 시인이 청록파 시인 세 사람을 포함해서 이 문장지로 등단한 많은 시인들의 뭡니까? 추천 심의위원이었다. 이제 추천하면 무슨 말? 요즘은 이제 이 제도가 많이 사라졌는데, 요즘은 문예지에서도 심사를 통해서 공모를 해서 신인을 뽑죠. 그래서 추천이라고 하는 제도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추천위원이 작품을 보고, 물론 응모를 하는 거겠죠. 작품을 보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등단을 시키는 상당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죠. 이 문장지는 이태준이라는 소설가가 만든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태준 작가는 소설 추천위원이었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이 문장지를
시 분야의 추천을 당시에 가장 수준 높은 시인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정지용 시인에게 이 문장지 시 분야 추천위원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지로 등단한 시인들은 대부분 정지용 시인이 뽑은 것이죠. 지금 이 청록파 시인 세 사람 다 바로 이 정지용 시인이 안목으로 추천을 했다.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거죠. 조지훈, 박목을, 박두진 이 청록파 시인들은 공동 시집을 냈다는 그런 공통점도 있지만 정지용 시인에 의해서 등단을 했다. 시인으로 추천을 받았다. 이런 공통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 1937년에 1절, 2절, 3절에서 여러 시의 현상들을 다루고 있는데 김춘수 시인이 바로 이 책의 7장에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서정주와 유치환의 1937년경의 시가 폐허 백조의 1917년에 비하여 수구 낭번주의의 핵심에 근접했다, 접근했다 이런 말을 하니까 1910년대에 비해서 30년대의 서정주, 유치환, 보통 우리가 이 두 시인을 묶어서 생명파 시인이라고 또 유파를 보통 그렇게 흔히 말하죠. 1910년대 이 폐허, 백조 등의 동인지를 통해서 활동하던 시인들이 대체로 이 감상적 낭만주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서정주, 유치환은 낭만주의적 배경을 서구 낭만주의의 핵심에 근접했다고 했으니까 김춘수 시인이 볼 때는 수준이 높아졌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비판을 합니다. 방법을 주지하지 않고 시의 현대 시의 이때 방법은 그냥 시의 방법이라기보다는 김춘수가 생각하는 현대 시의 방법인 거죠. 장르에 또 무관심했다는 것, 그리고 형태가 흔들린다. 이런 점에서는 서정주, 유치환 시인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추천 시인군에 대해서는 시의 소재와 주제에 있어 제각기 일가를 개척한 이들의 시 형태를 계보적 관점으로 살핀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제각기 일가를 개척했다고 그랬으니까 나름대로 그죠? 어느 정도 대가의 모습을 보인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지금 이 책은 시를 형태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죠?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를 형태적으로 살피면서 계보적 관점으로 살핍니다. 이처럼 서정주와 유치환 그리고 문장지에 추천된 5인의 시 형태에 대해서 김춘수의 관점에는 특별한 강조점이 없는 듯이 보인다. 평범하다는 겁니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모습은요. 그런데 유독 1937년을 주목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꼭 찍어서 1937년이라고 했느냐. 바로 이제 정지용의 백록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평가합니다. 산문시의 모범으로 높이 평가한다. 자, 현대 산문시의 지금 김춘수 시인이 이 책에서 한국 현대시 형태론에서 주로 두 가지 관점을 그죠?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한국 현대시를 형태론의 입장에서 그죠? 형태론의 입장에서 고찰한다는 것. 두 번째는 표면적인 형태만 보지 않고 그 형태에 개입한 심리적 작용을 같이 살펴본다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러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때 1937년에 발표된 정지용의 백록담이라는 이 산문시가 유독 김춘수가 볼 때는 문제적이다, 즉 중요하다. 한국 현대시 형태론적 입장에서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법률에 완전히 무관심한 도저한 산문이다. 잠깐만요. 조금 더 우리가 이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좀 복습하고 있는 셈인데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산문시의 형태를 갖추었다. 이것은 단순한 서경이나 사생이 아니다. 함축하고 있는 이미지가 도취해서 언어의 몇 배나 되는 양의 세계를 전개시키고 있다 했어요. 자, 산문이지만 그 안에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에 압축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김춘수가 생각하는 산문시는 일반적인 산문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이미지가 살아 있어야 되고요. 그 이미지에 엄청난 양의 의미가, 내용이 압축된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 그것을 바로 정지용의 백록담이라는 산문시에서 발견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문시의 조건이 모여졌다 할 것이다. 지용의 백록담은 이상의 것과 함께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산문시라는 장르를 개척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랬어요. 사실은 정지용의 시는 지금 이 김춘수가 평가하고 있는 이 시기는 1958년이잖아요. 1930년대에 김기림 비평가에 의해서도 높이 평가받았죠. 그때는 주로 이 백록담이라는 산문시보다는 유리창 1 같은 작품, 어떻게 평가를 받았나 하면 이미지점 시의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다. 김기림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상당히 흥미있는 평가를 했습니다. 정지용이 한국 현대 시의 최초의 모더니스트다. 한국 현대 시인들 중에서 최초의 모더니스트다. 그러면서 이상을 최후의 모더니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김기림이라는 비평가가 1937년에 볼 때는 정지용과 이상이라는 두 모더니스트가 중요하게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정지용은 최초의 모더니스트고 이상은 최후의 모더니스트다. 상당히 수사적인 평가이지만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그것이 30년대에 김기림이 평가했던 것인데 이게 1958년에 이 책에서 김춘수가 지금 정지용의 산문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리창 1 같은 작품은 산문시가 아니죠. 그건 그냥 자유시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김춘수도 정지용과 이상을 언급해요. 그죠? 1930년대 김기림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1958년에 김춘수도 정지용과 이상을 함께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용의 백록담은 이상의 것과 함께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산문시라는 장르를 개척한 것이라 할 것인데 향가 이래의 한국시는 여기서 새로운 전개의 사고를 경험하여야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김춘수의 이 첫 번째 실론집 한국 현대시 형태로는 한국 현대시의 역사를 시의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살피는데 거기에 첫 번째 주목할 시인은 김소리고 두 번째 주목할 사람은 정지용인데 바로 정지용의 산문시 백록담에서 한국 현대시가 새로운 획을 그었다. 새로운 전개를 지금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산문과 줄글로서의 시 형태와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점이 이전의 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결합을 보여줬다. 자, 여기서 내용으로서의 이미지 지점 이것을 우리가 그리고 산문과 줄글 이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한 번 더 조금 보겠습니다. 산문시의 조건, 김춘수가 제시한 산문시의 조건에도 이런 복잡 미묘한 논리의 회로가 작용한다. 산문시와 이미지즘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김춘수가 언급하는 산문시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 지난 시간에 이 내용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약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김춘수 초기 시론의 관점인 언어의 심리적 가정에 근거한 시 형태 발생론은 자, 이것은 이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김춘수 초기 시론에
핵심적인 관점은 두 가지죠. 시 형태 발생론이다. 두 번째는 표면적인 형태만 보지 않고 그것에 작용하고 있는 언어의 심리적 과정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걸 결합한 것이 이 문장이죠. 언어의 심리적 과정에 근거한 시 형태 발생론은 시 장르의, 자, 장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개체 발생이 아니고 계통 발생이니까요. 지금 한국 현대시라고 하는 이 계통이, 그죠? 이 장르 전체가, 그죠? 향가라는 장르, 고려 가요라는 장르, 시조라는 장르, 그리고 가사라는 장르, 이런 게 다 장르죠. 혹은 뭐 양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개별 시 작품이 아닙니다.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생물학에서는 개체, 그 다음에 개체는 개별 개체, 생명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계통 하는 것은 그 생명 집단,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장르론이에요. 이게 일종의 계통 발생을 지금 통사적으로, 즉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라는 직선적 진보의 시간을 근간으로 하는데 일단은 이것이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흔드는 예외가 발견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 김소월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이론을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김춘수가 정형시 이전의 시 형태로 원초적 산문이라는 게 있었다. 그죠? 원초적 산문이라는 게 있다. 일종의 가설인데 이걸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초적 산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운문이 나와서 그게 정형시의 형태로, 그죠? 장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산문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국 현대시 형태론에서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라는 이 발전 과정에서 산문시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 산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회귀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조금 복잡한 이론으로, 더 정교한 이론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한편으로 여기에 원형과 근원으로서의 변증법적 회귀, 자, 회귀란 말을 그래서 쓰는 것입니다. 원형, 원래의 모습으로 근원이 있었다. 근본적인 형태로. 근데 왜 변증법이라고 그랬을까요? 운문과 산문의 사이에 서로 긴장과 대결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아마 한 시인의 시세계 속에서도 이 운문과 산문의 긴장이 있겠죠. 갈등과 대립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지용만 해도 유리창 1과와 같은 아주 밀도 높은 자유시 형태도 쓰지만 나중에 백록당 같은 산문시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상 같은 시인도, 그죠? 산문시만 쓴 건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이 변증법이란 말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라고 하는 이 시 형태가 역사적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 이 것에는 심리적, 언어의 심리적 과정이 작동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변증법이 작동하고 있어서 원초적 산문, 즉 산문성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형시에서 자유시로, 자유시에서 산문시로 가는 것이 이 산문이 처음 나타난 게 아니고 원래 모습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복잡한 이제 논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산문시와 이미지점의 관계, 앞에서 이렇게 설명한 걸 이제 추적하는 겁니다.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점, 이게 조금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점. 보통 우리가 이미지점 하면 이미지 중심으로 이미지에 비중을 두고 시를 쓰는 것이고, 그것은 T.S. 엘리어트 이후에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것은 현대시의 가장 기본 조건으로 이미지 중심으로 시를 쓴다. 그래서 지금 아까 소개했던 1930년대 김기림이 한국에서 모더니즘 시 운동을 펼치면서 정지용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최초의 모더니스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유리창 일과 같은 작품이 한국에서는 이 이미지즘 시의 가장 수준 높은 어떤 작품이다. 그런 걸 창작했다는 거죠. 다른 시인하고 비교했을 때 정지영이. 그런데 바로 그 이미지즘에 표방하는,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이미지 중심의 시를 쓴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이미지는 형식이나 기법의 요소, 즉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니까요. 방법론적인 것인지 그걸 내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은데 왜 여기서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즘이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문과 운문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이미지즘을 얘기하고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역시 징후발견적으로 지금 또 탐구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오늘 마지막 진도 범위이기 때문에 다시 복습을 했습니다. 산문시 할 적의 산문에는 두 방면의 의미가 있다. 몰통 교수는 말하고 있다. 산문이란 말은 이중의 임무가 있다는 거죠. 운문에 대한 산문이 있고, 자, 운문이냐 산문이냐 할 때의 그 산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운문, 산문 구분을 합니다. 그죠? 운문과 산문을 구분해요. 그럴 때는 어떤 구분일까요? 아, 이건 운문이구나. 아, 이거는 산문이다. 그때의 구분은 내용적인 구분이 아니고 형식적인, 즉 형태적인 구분입니다. 이해하죠? 자, 이 부분을 이해해야 다른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기준은 그냥 형태적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이 운문과 산문을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시에 대한 산문이 있다. 창작문학에 대한 산문이 있다고 했을 때는 뭡니까? 이때 시 가로하고 창작문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창작문학이고 그렇지 않는 산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작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형태의 글들, 신문 기사, 뭐 논픽션, 그러니까 문학과 예술로서의 글쓰기가 아닌 다른 잡다한 글쓰기를 다 산문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즉 토의적인 내용의 문학이라는 성격이다. 토의적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때 토의적이란 말은 실용적이고 예술 창작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산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운문과 산문을 구분할 때는 형식이나 형태를 가지고 구분한 것이고 이것이 예술 창작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글이냐 통상적인 생활 글이냐라고 할 때의 산문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준은 형태적인, 형식적인 기준이고 두 번째는 내용적인 기준이에요. 속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산문시는 형식으로 산문과 산문체라는 시 형태를 가지는 동시에 내용으로 보다 토의적, 비평적이어야 된다는 말이 성립한다. 이 논리는 김춘수가 지금 이 산문의 두 가지 기준을 다 적용한 것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형태적으로 볼 때 운문이 아니라 산문이어야 된다. 산문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예술 창작으로서의 그런 내용을 갖기보다는 약간 토의적인 것, 즉 생활, 현실적인 걸 다루어야 된다. 내용적으로 다룰 때. 그래서 그걸 조합한 것입니다. 이 문장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산문시는 형식으로 산문과 산문체라는 시 형태를 가지는 동시에 내용으로 보다 토의적, 비평적이어야 된다. 자, 이 말은 지금 두 가지 기준을 종합한 것입니다. 중간에 생략했고요. 산문시가 문체로서 시 아닌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 이 말을 보세요. 시가 아닌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역설, 반어, 기지를 사용하고 이랬어요. 자, 이때는 형식적인 겁니다. 지금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산문시가 아닌 경우에도 역설, 반어, 기지 같은 걸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토의적이기 때문에
혹은 지금 시와 구별해서, 즉 운문과 구별해서 산문으로서의 산문시는 이런 요소들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운문으로서의 시보다, 즉 자유시보다 산문으로시, 즉 산문시는 역설이나 반어나 기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사용된다. 또 내용으로서 보다 영상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김춘수 나름의 논리지만 우리가 산문시를 이해할 때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김춘수의 주장입니다. 내용으로서 보다 영상적이다 이랬으니까 이때 영상적이란 말이 뭘까 잘 이해를 해봐야 돼요. 산문시가 난해진 까닭이 이런 데 있다 할 것이다 그랬어요. 현대시로 갈수록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갈수록 더 산문화 경향이 강해집니다. 시를 쓰는 시인들이 시를 쓴다고 하지만 거의 산문에 가깝게 시를 쓰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때 영상적이다, 내용으로서 보다 영상적이다 하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춘수는 산문시를 운문에 대한 산문과, 자, 이때는 형식적인 측면이에요. 창작문학에 대한 토의문학 할 때의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산문, 자, 이 두 가지를 관점에서 산문시를 정의합니다. 전자는 형식적 관점이고 후자는 내용적 관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한 것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면 김춘수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 두 문장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2차 과제도 다 제출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시에 관심을 가지고 창작을 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시를 공부해서 평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학원에서 시를 연구해서 논문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김춘수가 하고 있는 이 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이론 토대입니다. 이론적 토대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그는 산문시가 형식적 측면에서 산문의 시 형태를 가져야 하고, 자, 형식적으로 운문과 산문의 구별을 하는 겁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토의적이어야 한다. 이때 토의적이라는 것은 좀 더 생활 현실적이다 이런 말이겠죠. 토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비평적이어야 한다. 비평적 관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라고 하는 예술이, 그죠? 내용적으로는 산문이 아닌 운문은 조금 더 비평적인 것과 토의적인 것이 아닌 예술적인 것이겠죠. 그리고 그는 산문시라는 장르는 시의 장르적 위기에서 나타났다. 서정시가 이제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역사적인 변화 과정 속에서 생겨났으니까 사회 현실의 역사적 변화와 무관하진 않겠죠. 그죠? 현대 사회의 생활 변화, 역사적 현실의 변화와 무관하진 않을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정시의 형태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그죠? 그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의 경향이 주지적이고 토의적이고 사변적이기 때문에 시도 이 서정시 혹은 자유시 이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시인들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산문시를 쓰지 않더라도 시대적, 그죠? 시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죠? 상호작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산문시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시대 경향이 주지적이고 토의적이고 사변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김춘수가 산문시가 형식상 산문체를 가지지만 문체로서 시 아닌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산문시도 산문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보통의 산문과 산문시는 다르잖아요. 산문시와 산문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체로서 시 아닌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역설, 반어, 기지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 더
뭡니까? 산문처럼 보이지만 산문시는 압축성이 있겠죠. 그 내용이 더 밀도 있게 압축이 되겠죠. 역설, 반어, 기지 이런 걸 사용하니까. 이상의 시도 생각해 보세요. 이상의 시를. 이상의 시도 산문시지만 굉장한 밀도가 있고 압축성이 있잖아요. 내용상 토의적, 비평적이긴 하지만 보다 영상적이다. 자, 이게 내가 이제 김춘수의 말을 종합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다는 겁니다. 토의적, 비평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적인 면이 있다. 영상적 이미지를 살린다는 겁니다. 영상적인 거, 시각적인 이미지를 살린다. 자, 이제 김춘수는 본격적인 산문시를 산문체라는 형태, 그 다음에 역설, 반어, 기지를 사용하는 문체, 영상적인 특성을 가지는 내용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을. 이건 내가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김춘수가 말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자, 이제 내가 계속 지금 이 논문에서 뭘 하려고 한다고요? 징후 발견적 독법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앞에서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점이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 한 번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유심히 계속 파고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점이 뭘까? 그래서 지금 내용의 측면에서 영상적이다 하는 말하고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영상적인 특성을 가지는 내용이라는 것이 도대체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점과 뭔가 연결되는 것 같잖아요. 연결고리를 그렇게 찾는 거, 이게 징후 발견적인 겁니다.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점과 합치되는 대목인데 이미지점의 영상적 요소를 산문시의 내용적 측면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미지점은 이미지 중심으로 시를 쓰는 거니까 당연히 시각적 이미지, 시각적 영상을 중시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미지점에서 영상적 요소가 중요한데 산문시의 내용적 측면과 이 이미지점의 영상적 요소를 지금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징후 발견이 필요하다. 징후적 현상이다 라고 보고 그걸 파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인용하는 대목 문장입니다. 이것도 김춘수의 한국 현대시 형태론 31쪽에 나오는 문장을 인용해서 추적해 보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교적 논리적 태도가 산문에서 전혀 리듬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상파의 산문관과 부딪힐 때 이런 말을 해요. 이때 사상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상. 한자를 잘 봐야 돼요. 이 사자는 사진할 때 사자입니다. 사진할 때 사자. 이 사자는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뺏기는 거. 이게 사자거든요. 상자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상파라고 한 것은 아마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한국에도 이걸 그대로 수용한 게 아닌가. 이거는 이제 어원을 추적해 봐야 됩니다. 문헌을 가지고 다 추적해 봐야 돼요.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미지점을 이렇게 번역해서 쓴 것입니다. 이 당시에. 김춘수도 그러니까 이 이미지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상파라고 번역했어요. 한자를 잘 봐야 돼요. 이미지점이라고 하는 그 유파를 서구 현대시의 원조가 되는 그 유파를 사상파라고 보였어요. 그럼 사상파를 어떻게 설명해요? 기교적 논리적 태도가 산문에서 전혀 리듬을 보려고 하지 않았던 사상파의 산문관과 부딪힐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를 해봐야 돼요. 언어의 의미만을 선명하게 또는 투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이미지 본연의 연무시의 형태가 된다. 연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산문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문시가 나타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미지점의 산문관과 서로 만나서 부닥쳤을 때 이미지 본의의 연무시, 즉 이미지 중심으로 연을 무시하고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문자의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형태주의. 자, 형태주의란 말이 또 나왔어요. 말 그대로 형태주의는 시의 언어, 문자를 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시를 형태주의 시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뭐 서구에서도 많이 사용되었고 한국 시인들도 이런 형태주의라는 요소를 모더니즘 수용 이후에 많이 시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문자를 가지고 시각적인 어떤 영상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황지우 시인의 산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 형태시인데 맨 위에 한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두자 쓰고, 그 다음에 네자 쓰고, 그 다음에 여섯자 쓰고. 이래가지고 이 시가 전체적으로 이게 세모의 모양이 언어가 전체적으로 보면 산처럼 세모나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름의 시 중에 비비비비 이제 불어로 썼겠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인데 이걸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비비비비 이렇게 썼어요. 비가 마치 하늘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를 가지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다 형태시인데 그런 형태시를 표방하는 예술주의를 형태주의라고 합니다. 이상도 그런 요소가 좀 있죠.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언어의 차원을 달리한 의미 이전의 언어 형태를 추구하는 새로운 산문 문어를 통한 심리적인 형태가 되기도 한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아무튼 지금 이미지즘이라고 하는 이 사상파와 시의 형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을 노리는 그런 형태주의와 나중에는 산문 문어를 통해서 심리적인 형태가 되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다 이제 김춘수는 지금 이 책에서 시의 형태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정형시냐 자유시냐 산문시냐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이미지점하고를 어떻게 연결해서 같이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는 겁니다. 김춘수는 운문 이후의 새로운 산문의 형태가 운문을 겪은 다음이기 때문에 원초적 산문과는 달리 기교적 논리적이 된다 이랬어요. 자, 원초적 산문은 아주 자연 발생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운문이 산문에서 원초적 산문에서 운문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정형시인데 이게 기교적이고 인위적인 거죠. 이 리듬을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연 발생적이지 않고 이거는 인공적인 거예요. 정형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기교적 논리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문이 나타나면 지금 정지용의 그 백록당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이상의 산문시 같은 거. 그런 새로운 산문은 원래 원초적 산문은 그렇지 않았지만 정형시를 그리고 자유시를 다 경험하고 다시 회귀했기 때문에 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산문 안에는 기교적이고 논리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걸 제로로 만들 수는 없겠죠. 운문과 정형보다 한층 더 시의 효과를 형태에서 얻으려는 심리가 작동한다. 즉 자유시나 정형시나 자유시보다 이 산문시가 형태주의적 요소를 더 심리적으로 많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시인이 시를 쓰면서도 형태에서 조금 더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왜? 기교적 논리적인 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자유시 이래의 시 형태로서 산문에서 전혀 리듬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미지점에 이미지를 중시하는 연을 무시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이미지점에 이미지를 중시하다 보니까 연을 굉장히 중시하고 행을 중시하는 것은 리듬감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리듬에 강조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지점 시인들은 이 이미지에 강조점을 두기 때문에 자연히 이 리듬에 강조점을 둘 때의 그 연 이런 것을 좀 무시하게 되죠. 연과 행에 이 리듬감을 무시하게 되죠. 문자의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형태주의 형태도 나타나고요. 의미 이전의 언어 상태를 추구하는 새로운 산문 문어를 통한 심리적인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산문에서 나타나는 여러 심리적인 작용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 형태들은 문해사조적 개념으로 이미지점 시, 형태주의 시, 초현실주의 시에 해당하는, 이건 내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연구자로서 설명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의미 이전의 언어 형태를 추구하는 새로운 산문 문어를 통한 심리적인 형태, 이걸 문해사조로 따지면 초현실주의예요. 이것은 초현실주의. 그러니까 이미지점, 형태주의, 초현실주의, 이런 문해사조에 들어가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산문의 심리적 작용이 강해진다. 김춘수가 이미지점의 산문관을 언급하면서 이미지를 언어의 의미만을 선명하게 또는 투명하게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좀 상식을 벗어나는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계속 추적하는 것은 뭐예요?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점에서부터 추적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영상적이어야 한다. 내용으로서 좀 더 영상적일 것이다 할 때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징후 발견적 독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표현, 이상한 말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게 징후 발견적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 속에 무슨 그죠? 의미가 들어있길래 이런 말이 나왔을까?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미지를 언어의 의미만을 선명하게 또는 투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의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감각에 초점을 그죠? 그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같은 것들이요. 물론 그 안에 의미도 있죠. 의미라고 하는 것이 그 이미지의 원관념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미지는 일단은 그 감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등의 감각을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자극하는 언어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의미만을 선명하게 투명하게 나타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이 문장은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은 문장이기 때문에 이게 징후 발견적 독법이 필요한 대목이다. 주목을 유한다. 통상적으로 사상파적 이미지점에서 이미지는 감각적 자극을 통해 독자의 마음속에 연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래.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이다. 그러니까 무지개, 그죠? 형광등, 촛불 이런 건 다 이미지죠. 그것은 다 우리의 감각,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감각을 자극하는 것의 1차적 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이미지인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의미만을 선명하게, 투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이미지란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이제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점하고 통하는 얘기겠죠. 그러므로 언어의 의미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징후 발견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하여 세 가지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자,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과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첫째, 김춘수는 이미지점 시 전체가 아니라 이미지점의 산문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정지용의 유리창 1 같은 작품도 이미지점 작품이죠. 그런데 지금 정지용의 백록담은 산문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점 시 전체가 아니라 이미지점 중에서도 산문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운율과 연을 무시한 산문시의 형태가 내용상 창작문학으로서 시와 대비되는 토의문학으로서 비평적 관념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내가 지금 추적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김춘수가 자유시 이래의 시 형태의 사례로 제시한 이미지점 시, 형태주의 시, 초현실주의 시가 각각 언어의 의미, 언어의 시각적 효과. 자, 형태주의 시는 말 그대로 시각적인 효과죠.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외관을 가지고, 아까 내가 황지우가 산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 전체적인 시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그게 형태주의니까 이건 시각적인 효과예요.
그리고 초현실주의 시는 의미 이전의 언어 상태예요. 이건 무의식의 상태를 표출하는 거니까 초현실주의 시인들은요. 자동기술법 같은 거, 의식의 흐름 이런 걸 통해서요. 물론 의식의 흐름 이것은 모더니즘 소설에서 주로 사용한 기법이고 자동기술법이 초현실주의 시인들이 혹은 예술가들이 창작 방법론으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의미 이전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초현실주의 시는. 형태주의 시는 언어의 시각적 효과를 주로 노리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지즘 시는 언어의 의미를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세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도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약간 도식적이죠. 도식적이긴 하지만 김춘수가 그 이미지즘을 내용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미지를 감각과 구별하려는 관점은 자, 이건 이제 비교문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본 거예요. 일본에서도 한국의 모더니즘 시 운동이 벌어지기 전에 일본에서 모더니즘 시 운동이 먼저 벌어졌겠죠. 당연히. 그걸 우리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정지용도 아마 영향을 받았고 이상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상이 일본 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일본 여행을 가서 엄청나게 실망했다는 말이 그 수필에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일본을 동경했어. 일본의 그 문학을요. 문학과 예술을. 왜? 서구 현대문학이, 그죠? 특히 모더니즘이 일본을 먼저 수용했고, 그걸 거쳐서 한국이 왔으니까 우리는 일본의 현대문학을 동경하는 시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현해탄을 넘어가지고 일본에 여행을 가고 막 이랬는데, 이상도 그런 동경을 갖고 갔다가 실망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수필에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가능성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거는 일본에서의 모더니즘 운동이 어떻게 펼쳐졌는가, 이런 연구도 필요하다. 이 연구가 바로 뭐예요? 비교문학적 연구입니다. 이제 일본의 모더니즘과 한국의 모더니즘과 중국의 모더니즘 문학이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영향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동아시아 비교문학이거든요. 꼭 모더니즘이 아니라 모더니즘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문학과 예술 전반을 한국에서 발생한 문학과 예술만 연구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시각을 확대해서 일본, 한국, 한중일 비교문학을 해보면 뭡니까? 좀 더 안목이, 문학을 보는 안목이 넓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런 관점입니다. 일본에서 도대체 이 모더니즘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이걸 이제 좀 살펴보니까 이미지를 감각과 구별하려는 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본 모더니즘 시인들, 모더니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지는 감각과 1차적으로 그죠? 연결되는데, 감각과 구별해서 의미와 내용적으로 이미지를 살펴보려는 일본의 산문시 운동이 있었다. 기타카와 후요히코 등이 전개한 일본의 산문시 운동이 보여주는 관점이다. 김춘수는 이를 참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가능성을 이제 추적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김춘수도 일본의 모더니즘 이론이나 시인들을 공부하고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김기림도 그랬을 거고, 이상도 그랬고, 정지용도 그랬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목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공부하면은 이게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죠. 그죠? 그럴 때 비교문학이 중요합니다. 비교문학도 우리가 이 모더니즘은 영미 모더니즘을 우리가 사실은 원조로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어트도 공부하고 엘리어트의 이론, 엘리어트의 시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게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일본 모더니즘도 우리가 공부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비교문학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사실은 문제적이죠. 우리의 공부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방법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김춘수의 이 실론집에 나타나는 어떤 증거를
찾아서 이 징후 발견적 독법에서 중요한 것은 이걸 그냥 예측, 추측만 갖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증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징후를 발견했어. 그럼 그걸 파고들어야 되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엄청난 게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물증에 의거해서, 즉 자기 생각만 갖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비교문학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김춘수 1차적으로는 김춘수의 텍스트 안에서 물증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모더니즘 이론들을 다 공부해가지고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엉뚱한 데서 자꾸 그 근거를 찾아서 김춘수 이론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이것도 번지수를 좀 잘못 찾는 거죠. 그죠? 비교문학이 필요하지만 철저하게 이 물증을 그 텍스트 안에서, 김춘수 텍스트 안에서 1차적으로 찾고 비교한다는 것은 참고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모더니즘 이론은 이런 것이 있었고 중국은 또 어떤 게 있었고 이렇게 참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중을 혼동하면 안 된다. 물증을 철저하게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측면에 있어서 김춘수는 한편으로 일본 산문시 운동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미지가 실제에 있어서 감각과 구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후, 이제 김춘수가 실론집을 다 이제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산문시 운동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미지가 실제적으로 감각과 구별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또 제기합니다. 그리고 감각적, 경험적, 정물적이 될 때 시는 보다 이미지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랬어요. 자, 감각적, 경험적, 정물적이 된다는 말은 의미나 내용이나 주제에서 좀 벗어난다는 겁니다. 멀어지고 그것이 좀 더 정물적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감각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실제 경험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미지에 더 가까운 얘기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상식에 더 해당되죠. 그래서 김춘수도 일본의 이 산문시 운동이 얘기하는 그 감각과 구별해서 의미 혹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이미지점 운동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을 김춘수 실론집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다 공간적으로 퍼지는 산문시의 형태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 거죠. 정지용의 백록담을 논의하면서, 자, 이제 실제 정지용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실제 비평 속에서 김춘수의 지금 그 이미지점에 대한 설명을 또 한번 추적해 봅니다. 김춘수가 언급한 산문시의 정의를 요약하면, 산문시는 형식적 측면에서 산문의 시 형태를 갖춰야 되고 내용적 측면에서 토의적이고 비평적이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인 것을 정지용 백록담이라는 작품에 이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관점은 형태로서는 산문체를 가져야 되고 내용으로서 이미지점의 결합으로 정리를 했어요. 자, 내가 지금 징후 발견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점이라고 말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 특이하게도 김춘수는 이미지를 내용의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점을 함축하고 있는 이미지의 압축성이나 내용으로서 보다 영상적이라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이제 계속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모더니즘 산문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까지 이제 타진을 해보고, 그러나 김춘수는 또 일본 모더니즘 시인들의 산문시 내용으로서의, 그죠? 감각과 구별하려는 그런 산문시 운동에 좀 또 회의적이다, 또 의문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자, 이제 그래서 그는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점을 함축하고 있는 이미지 압축성, 내용으로서의 산문보다 영상적이라는 것에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런 차원은 김춘수가 정지용의 산문시가 이미지점에 서 있기는 하지만 더 이상 극단의 산문주의로는 못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측면과 모종의 연관성을 가진다. 이미지점이긴 한데, 정지용의 백록담이 이미지점이긴 한데 극단의 산문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극단의 산문주의가 뭐냐? 다시 말해 김춘수가 생각하는 전형적 산문시는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점의 차원을 탈피해서
문자의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형태주의, 더 나아가서 의미 이전의 언어 상태를 추구하는 새로운 산문문어, 이건 거의 초현실주의에 해당돼요. 로 발전돼 간다. 김춘수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언론 중에 산문시의 전개를 이미지점시, 형태주의시, 초현실주의시라는 진보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어찌 보면 문해사조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김춘수가 산문시가 사실은 이 강도가 더 강해지면 나중에 초현실주의 시처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점시에서 형태주의시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의미 이전의 언어를 표현하는 초현실주의시로 가는 것인데 산문시 안에서도 다시 이 단계가 있는데 그렇게 설명을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유의 내면에는 무의식적으로 시의 의미보다 형태보다 의미 이전의 심리가 더 중요하다는 가치 판단이 개입된다 그랬어요.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내 분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점이란 말을 계속 앞에서 쓰고 그걸 영상적이라고 했을까? 내용으로서의 이미지 할 때 내용은 의미에 가깝잖아요. 의미나 주제를 표현하는 것에 가까운데 근데 그걸 설명할 때는 또 보다 영상적이다. 내용으로서 좀 더 영상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영상은 주제나 의미나 내용하고는 좀 무관해요. 그건 어떤 이미지의 어떤 시각적 이미지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숨어 있는 게 있다. 김춘수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 일본 모더니즘 시인들이 생각하던 그 내용으로서의 이미지점, 감각과 구별되는 그런 산문시가 산문시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를 가졌고 의심을 했으니까 그런 쪽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바로 형태보다는 심리를 더 강조한다. 심리 쪽에, 그러니까 초현실주의가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산문시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미지점 단계에서 형태주의 단계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초현실주의 단계로 이렇게 이미지가 나아가면서 산문시가 전개해 나간다. 이렇게 나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김춘수의 초기 시론인 한국 현대시 형태론의 내부에 후기 시론인 의미와 무의미, 시의 표정 등에서 서술적 이미지를 거쳐 무의미 시로 전개되는 핵심적 이론의 씨앗이 잠재되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내가 지금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실론집을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한국 현대시 형태론. 근데 거기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됐어요. 즉 징후독법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어. 도대체 내용으로서 이미지 지점이란 말을 왜 했을까? 그리고 그걸 설명하면서 왜 보다 내용으로서 영상적이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김춘수는 이 첫 번째 실론집에서 후기 실론에서 자기가 주장할 것을 자기가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즉 무의식적으로 이미 그런 사유를 여기서 징후적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나는 그 징후를 발견하고 그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고 파고 들어가지고 후기 실론에서 주장할 것이 이미 여기서 싹이 트고 있었다. 후기 실론이 뭐예요? 바로 무의미 실론이거든요. 무의미 실론은 지금 초기 실론, 첫 번째 실론집 한국 현대시 형태론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고, 자기가 중기 이후에 쓰게 되는 무의미 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주장을 무의미 시론에서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바로 보세요. 서술적 이미지, 요게 중요합니다. 이미지를 이제 후기 실론 혹은 중기 이후의 후기 실론에 가면 의미와 무의미, 시의 표정 이런 실론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론은 이미지 이론인데 이미지를 둘로 나누어요. 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상징적 이미지, 두 번째는 서술적 이미지입니다. 상징적 이미지는 의미가 있는 이미지예요. 상징이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원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원관념이 의미잖아요. 의미나 주제나 내용인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 원관념을 대신하는 보조관념을 가지고 비유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상징적 이미지는 의미가 숨어 있다, 혹은 의미가 감춰져 있다, 혹은 의미가 드러난다, 아무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서술적 이미지는 이 상징적 이미지가 아닌 것들을 다 서술적 이미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원관념이 없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여우, 장미는 거기에 아무 인간적인 의미가 개입되지 않은 그 사물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우는 교활하다 이런 것도 다 인간적인 해석이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존재 자체, 그 동물 자체가 여우예요. 구름은 뭐 아무 인간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지향하는 것이지만, 무의미시를 지향하지만 과연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시를 쓰는 한 그것이 과연 의미로부터 100%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죠? 장미라고 말하는 순간 뭐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완벽한 성공은 할 수 없는 어떤 이론일 수도 있어요. 무의미시는. 아무튼 지금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서술적 이미지가 바로 무의미시의 기본입니까? 개념인데, 이 서술적 이미지 개념을 거쳐서 이제 무의미시론으로 가게 되죠. 자, 그 무의미시론은 의미를 완전히 탈각시키는, 벗겨내는, 의미에서 벗어나는 어떤 이미지를 구사한다는 그런 이론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미지 산문시의 단계 속에서 다시 세분해서 뭐예요? 이미지를 산문시의 단계를 뭐예요? 이미지점 시, 형태주의 시, 초현실주의 시로 단계를 설정할 때 이미 자기가 생각하고 그게 의식적으로 생각한 건 아닐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던 자기가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무의미 단계, 즉 초현실주의 시에 더 방점을 두고 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미를 지우고 형태를 넘어서 의미 이전의 심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김춘수 후기 실론이라면, 이 의미를 지우는 것, 즉 내용을 지우는 이 단계에서 이미지점 시, 형태가 바로 형태주의 시, 의미 이전의 심리가 초현실주의 시라고 본다면 김춘수는 은연중에 자기가 더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어떤 문해사조, 즉 시의 형태를 산문시의 발전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은연중에 초기 실론인 한국 현대시 형태론에 개입되고 있다. 이게 이제 내 징후 발견적 독법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상당히 심리적 작용을 추적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김춘수가 한국 현대시사에서 산문시를 개척한 시인으로 정지용과 더불어 1930년대 이상을 상찬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년대 김구영을 높이 평가해요. 김구영도 산문시를 썼거든요. 30년대는 이상, 그리고 정지용, 50년대는 김구영, 이 산문시를 쓴 사람들이에요. 김춘수는 이상을 정지용이 더 나아가지 못한 극단적 산문주의 시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상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극단적 산문주의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상의 시의 문장은 통사적이지 않고 해사적이다. 띄어쓰기와 구독점을 무시하고 문자 대신에 숫자를 쓰고 문장 대신에 수식을 나열하는 것 등이 그 예다. 이런 해사라고 하는 것은 통사를 해체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건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해사란 말은 원래 없는 건데 통사란 말은 있죠. 통사의 반대말이 해사예요. 해체한다. 통사를 해체한다. 해사적인 문장은 그대로 시의 형태에 야릇한 해사적인 심리의 음영을 던진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시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거기에 어떤 심리가 작용하는지, 이상 시인이 그 시를 그러한 해체적인 시의 형태를 사용할 때 어떤 심리가 그 속에 작용하는지, 이걸 계속 김춘수는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 형태라고 하는 현상을 뒷받침하고 있는 시인의 정신 상태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기 전에 전기 내종의 형태의 연유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신 상태가 심리 상태인데 형태를 기계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거기에 어떻게 그 시인의 정신 상태 혹은 심리 상태가 작동하고 있는지 개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니까, 지금 김춘수가 그런 식으로 지금 한국 현대시 형태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나는 연구자로서 김춘수의 실론을 그런 심리작용으로 보는 거지. 역으로 나도 김춘수처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징후 발견적 독법의 방법론입니다. 우리 수강생들한테 다 이렇게 연구해야 된다고 내가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방법으로 연구도 또 해볼 만하다. 이게 바로 징후 발견적 독법이에요. 김춘수가 지금 연구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김춘수를 그렇게 연구해 보는 거지. 자, 이제 설명을 조금 넘어가서 조금 빨리 가야 되겠네요.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김춘수는 이상시의 형태를 주목하면서 해사적인 심리의 엄령을 던진다. 그래서 언의 심리적 가정을 중시하는 김춘수 시론을 다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시에서 띄어쓰기, 구독점의 모시는 독자의 시신경을 피롭게 하고 실제로 이상시를 읽다 보면 피곤하죠. 그리고 의식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삽입구는 가로하고 막 이렇게 뭐라고 또 해요. 그죠? 마치 희곡의 그죠? 지문처럼. 삽입구는 일종의 에피소드로 영화의 몽타주 수법에 가깝지만 보다 설명적이다. 수식은 시 형태의 완전한 왜곡이고 수식, 그죠? 수학 공식 같은 거 막 쓰잖아요. 근데 도표도 나와요. 철저한 니힐리즘이다. 허무주의다. 김춘수는 이상의 시를 형태만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밑받침하고 있는, 뒷받침하고 있는 시인의 정신 상태를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역설과 비밀을 가진 절망한 사람의 시니컬한 냉소적인 웃음으로 이상시의 특성을 파악한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상의 정신 상태를 육신과 정신, 생활과 의식과의 언밸런스, 부조화로 말미암은 자기 부패, 의식을 다시 의식하는 이율배반성, 그죠? 자의식을 다시 의식하잖아요. 자기가 자의식을 가지고 지금 있다고 하는 걸 또 의식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순환되죠. 자의식의 순환이 계속 일어나죠. 이상의 작품 속에서. 그리고 서구 근대 기술 문명에 대한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 그죠? 이런 것들이 이상의 작품에 들어있죠. 그래서 그 시의 형태로만 보지 않고 그 표면 속에 들어있는 심리 작용을 연구하는 거. 이게 김춘수의 방법론이에요. 이상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정지용의 산문시 백록담도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아마 김구영의 산문시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춘수는 이상이 형태면에서 극단적 산문시를 쓰는 반면 김구영은 내용면에서 극단적 산문시를 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상은 형태적으로 극단적 산문시, 김구영은 내용적으로 극단적 산문시, 이렇게 하면서 정지용의 산문시 이외에 이 두 명의 산문시를 더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 바로 이제 설명 부분으로 넘어가기. 김춘수에 의하면 김구영의 시는 인생과 문명을 비판하는 점에서 토의 문학적 성격이 강하다. 바로 이거죠. 비판적, 토의적이다. 그러니까 산문시를 쓸 수밖에 없죠. 김구영은 그 시의 주제나 내용 자체가 자유시로는 감당이 안 되고 산문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토의적이고 비판적인 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형태로서 산문, 내용으로서의 비판적, 현실적, 주지적 요소가 종합돼서 가장 산문시에 가깝게 산문시로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시 형태를 소설 형태의 변모 과정과 결부시켜서 장르의 위기, 이제는 시의 위기가 왔다, 서정시는 이제 산문시로 대체된다, 이런 위기, 시 형태가 해체되어 산문시로 전개되자 시의 내용이 토의적으로 된 데 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장르의 위기, 현대시와 현대소설의 형태가 해체되면서 문학 장르로서의 개성을 상실한다. 이게 벌써 1958년에 쓴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로부터 엄청난 한 50년 이상 또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현대시의 형태적 관점에서 김춘수의 이 관점을 적용해서 다시 한국 현대시의 이 산문학 경향을 연구하는 그 후속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고 지금도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우리 여기 수강생들 중에서도 김춘수의 뭡니까? 이런 방법론, 한국 현대시 형태론에, 그리고 거기에 작동하고 있는 심리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한국 현대시 형태론을 58년 이후에 지금까지 또 새로운 뭡니까? 이론서를 쓸 수도 있겠죠. 새로운 시론을 전개할 수가 있겠죠. 혹은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쓸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으로 이 정지용, 김구영, 그죠? 이상 이런 시인들은 많이 연구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춘수의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형태론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 되었고 또 우리 진도도 다 끝났는데 맺은 말을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서라도 이 교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복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 진도는 오늘로서 끝나고 다음 목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 두 번에 걸쳐서 2차 과제 피드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